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포럼에서 10년 동안 제 경험으로 마지막 타이밍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으로 짧게 준비했고 또 더군다나 앞에 5분의 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을 많이 논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들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반복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이라서 대단히 지루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시간을 다 쓰면 안 되겠죠. 네, 네, 다 쓰고 싶지만 다 쓰지 않고 짧게 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을 특별히 그 제목에 대해서 뭐 분류를 주시지 않아서 마지막 타이밍이라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서민금융에 대한 그 고민을 사회가 하기 시작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 과연 그때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이 같을까 다를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서민금융이 제목은 되게 거창한데요. 일단 서민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실천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한 금융은 유엔이 2016년에 이 1월 1일 배포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가자라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라고 공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회 전반 분야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뭐 대두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지속가능한 또 ESG에 대한 어떤 열풍이 불면서 또다시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서민금융은 이미 ESG에서의 어떤 S의 역할을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에서의 어떤 이 서민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질문은 아마도 제가 그 지표를 보면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적어봤는데요. 서민금융이 빈곤 감소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는가? 서민금융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켰는가? 서민금융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양질의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는가? 서민금융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무엇은 아직도 진전이 안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본다면 좀 더 발전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화 대열에 오르면서 이제는 양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고요. 금융의 질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존 케이가 그 Other People's Money라고 하는 남의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특성이다.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과 공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는지 최민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민금융의 ESG의 역할의 더 확대는 어찌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잘 갖추어졌는지 금융인들의 윤리의식과 또 금융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이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통화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민의 삶의 양상을 대단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잘 안배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랄지 기후위기, 부의 양극화 등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통화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금융의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시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서민금융에 대한 부분은 서민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딱히 무엇이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런 어떤 정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그 사이에 이 복지적 관점에서의 서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을 말한다고 보고 있고, 금융지원 관점에서의 서민은 담보 능력이 떨어지고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으로 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의 이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신용과 저소득층의 금융이 과소 분배되게 되면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득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 경제의 성장 능력을 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금융이 어떤 형평의 차원의 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모두 다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하는 이 포용적 금융인가, 그러면 서민금융은 과연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 포용적 금융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저희가 또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민의 금융 배제를 줄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앞에서도 이재현 부원장님과 최민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이 서민금융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이자율이 적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서민금융 정책의 어떤 이자율들이 10% 이상, 15% 이상 되고 있지만, 사실 제 소견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돕기 위한 서민금융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최대한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채무조정과 변제 능력을 상실한 신용회복 체계를 구축했는가.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이래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시스템을 겉으로 양쪽으로 잘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질적인 방향으로 같이 서민금융 시스템을 마련해 가야 된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매번 채무조정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에 150개에서 20개의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서민금융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지 관점에서의 서민들은 오히려 이제 연령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어떤 지원을 안내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서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 계속 돈을 내야 되냐고, 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드리라고 해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관리자들이 알려줘도 아니다, 내 돈 갚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사실은 되게 그 정도의 서민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이 채무조정 안건에 많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다 통과되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 신용회복 체계와 그 다음에 이 지원은 상당히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이지만 또 질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제 재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서민금융 정책이 사회에 던져지고 이것이 그럼 잘 된 거야? 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공공정책의 영향이 성공했는가에 대한 척도는 그 내용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맞춤형 교육뿐만이 아니라 1대1의 어떤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특히 서민들은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서민금융 정책의 지속 가능한 금융의 서민금융 정책으로 되기 위한 가장 큰 핵심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민금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서민들이 이 서민금융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융합하는 교육 및 상담 체계를 이제는 구축하고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과연 그것이 이제 양쪽으로 얼마나 교육했느냐, 양쪽으로 얼마나 또는 겉으로 얼마나 시스템을 갖추어졌냐도 너무너무 처음에는 중요한 거지만, 그거 외에 이제 그것을 갖추었으니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래기술혁신과 핀테크 정신. 저는 개인적으로 핀테크 정신은 금융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가? 그리고 윤리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민금융이 여전히 징벌적 금융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포용적 금융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유 본부장님과 또 이재현 박사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그 주제로 삼은 소제목은 ESG의 S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녹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한 빈곤 감소할 사회 안전망을 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ESG의 S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는 그 서민금융의 대상이 빈곤 탈출이 어려운 대상에서 금융 접근이 어려운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은 해외 독일, DMI랄지 미국이랄지 프랑스, ADI처럼 빈곤에서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취약한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해외에서의 어떤 경험이고요. 이 신용 정보가 부족한 틴파이어 청년들과 저신용자들을 위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복지라고 하는, 제가 2013년에 금융복지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회의 금융복지라는 화두를 던질 때만 해도 금융에 왜 복지라는 말을 같이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몇 년 이후에 금융복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웰페어가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오히려 이제 복지 대상들을 금융으로 해결한다고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은 시대가 변화했고 또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대상으로 금융복지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이 금융복지를 실현하고 서민을 위한 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분야보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의미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고 좋은 인력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민금융 분야는 매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0년 동안 너무나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성 자체가 적은 사회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보다 더 그들이 서민들의 어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미래 기술적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미래기술 혁신이나 신용 정보를 모아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마이데이터 시대를 가져와서 정보를 모아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볼 때, 그러면 서민들이 정보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금융회사들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서민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맞춤형으로 좋은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 데이터를 융합한 신용평가도 적용하고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너무나 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이 중개 역할로서의 금융이 탄생인데, 금융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특히나 서민들이 바쁘게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일하기 바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뭔가를 구해야 되고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포기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은 내가 들어가서 돈을 빌릴 때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뭔가 많은 서류를 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그냥 쉽게 PDF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냥 빌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금융이 그렇게 금융과 비금융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려면 자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다 세밀한 관계금융이 구축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 소그룹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관리의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한 2016년에 그 이전에는 전 세계가 정부 주도의 어떤 발전을 이루었다면 2016년 이후에 이것을 선포한 이후에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포된 바 있기 때문에 보다 민간과 협력을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소통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복지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의 방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금융복지를 위한 서민금융 체계 구축은 이제는 서민의 금융복지를 통해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면 금융소비자의 물적 자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는 사회문화적인 융합적 협력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 서민금융의 역할은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 지향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화두가 이제 그 미래기술 혁신과 비금융적 지원 확대였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기술 혁신과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국의 MAS가 최근에 MAPS 그 연금에 대한 것까지 구축해서 이제 시스템을 다시 그 조직을 디벨롭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실무자들이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 우리 사회 문화에 맞춰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최근에 그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행동 재무실 그런 어떤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과 저희가 학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이 행동과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이 행동경제학, 행동재무학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재무학적 실험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충분한 실험 후에 정책안을 결정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발전된 방법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돈 문제로 발생했더라도 해결은 거의 모든 사회 융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협력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서민금융의 문제도 사실은 가계부채 해결 문제만큼이나 이 컬렉티브한 임팩트 모델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거나 복잡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챗봇을 이용하고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계층들에게 너네가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 다운받아서 이거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 자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거 앱을 다운받으라고 하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것에서부터 영국이 엄청나게 10년 동안 금융교육에 쏟아부었고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금융교육 효과성을 평가하니까 그닥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에 보고서에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금융문화운동을 했습니다. 그 문화운동의 이름이 토크머니라고 해서 시민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빚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측면의 운동을 시작해서 연 400회 정도를 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넷에서도 머니머니 토크 해피라고 하는 금융 문화 운동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민금융의 정책이 홍보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불평등 해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서민금융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현실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 질적인 측면도 보는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특성상 서민금융은 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그 이론가들과 그런 분들의 어떤 현실 감각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거 플러스 데이터를 좀 공개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감히 그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지속가능한 사회의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미래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라면, 서민금융 정책은 적어도 서민이 다양한 금융, 비금융적 서비스를 통해서 서민금융 시장을 신뢰하고 사회경제적 만족감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또 항공기에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들이 그 산업이 규제가 잘 돼서, 그 다음에 규제안이 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찌됐건 서민금융시장 자체가 나에게 이렇게 이자 부담을 더 많이, 아까 그 광민주 박사님의 연구 결과도 최민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더 낮은 이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저는 서민들이 정말 그 어려움에 비하면 도덕적 해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라고 하는 것은 7년간의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몇 년 전에 봤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분히 은행이 이제는 그 남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블리스의 이런 어떤 정신을 조금 발휘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미래지향적 서민금융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정책금융, 공적금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신보, 그 박사님께서 이지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신보의 무보증 대출 3.5% 내외이고요. 이런 경우에 특례 보증을 통해서 현재 저축은행 2000년에 지역신용재단법이 통과되면서부터 특례 보증에 대한 보증부 대출 취급이 가능했고, 2018년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별도의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는데, 왜 이 특례 보증 상품에 대한 신보가 나름의 어떤 신용 설정들도 다 만들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리가 월등히 높은 저축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저축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왜냐하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금융의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더 이 서민, 이왕에 구제를 할 거라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 ESG 이런 것들이 사회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금융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햇살론의 경우 5년간 2조 원의 재원으로 10조 원을 공급해서 매년 2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플래닝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시행 이후에 누적 대입 변제율이 20% 이상을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과 전혀 빗나가고 있죠. 충분히 저는 대출금리의 적극적 인하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 미래기술 혁신을 통해서 개별 대출 한도에 대한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의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이런 질적인 것들, 자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서민금융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춤형 서비스 좋다. 우리도 다 안다. 현장에서 하려면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서민금융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 또 서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금융적 지원과 비금융적 지원의 금융 간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한 구제할 거면 제대로 그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의 자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